네,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조치가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였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던 우리 군의 첫 조치인 건데 과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과 더불어서 날로 대담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차두연 개건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북한 여군 출신인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그 DMZ 지뢰 도발 사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조치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이게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1962년부터 이 남북한이 공리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처음에 될 때는 이제 상대방 체제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주로 우리 체제에 대한 이 자랑, 그다음에 이제 선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1972년에 그 7.4 남북공동혁명 때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요. 그 이후에 1980년에 북한이 다시 전면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를 하다가 2001년에 그 이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이 양쪽 다 이걸 자제하거나 이제 철거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2004년에 이제 그 이 남북 그 이 장성급 회담, 북한에서는 북남 그 고위급 군사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가장 주요 이슈, 특히 북한 측이 요구한 이슈가 될 정도로 중요한 그 의제의 하나로 부각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약속에 충실하게 그동안 이제 선전 선동수단을 철거를 했다가요.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일부 지역에 철거했던 걸 설치는 했어요. 근데 방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 지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서부 지역에 2개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현재 뭐 북한에 대한 체제 비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요. 주조를 이루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소식,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한 이 비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80년대 이후에는 북한에게 상당히 적지 않은 심적인 그 제약 요인이 되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아픈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대북 확성기를 통한 이 방송이 북한에는 굉장한 그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북에 계실 때 군에 또 복무를 하셨잖아요. 이걸 뭐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들었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북한에 사는 그 전체 많은 주민들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는 들었다. 또는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라는 이런 유언비어 같이 북한에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군단에서 군사복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월매도나 뭐 이런 그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오게 되면 실시간 이거 방송하는 이것이 저희한테까지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뉴스,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뉴스를 그대로 방송도 해줬고, 또 대한민국 그 가요 같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래도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북한 내에서는 그 방송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늘 아침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그 방송 선전차가 있습니다. 당의 지시를 전달하는 그 방송 선전차 마냥 마이크 확성기 소리가 아주 크게 잘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들으면서 대한민국 가요 같은 것이 나오면 북한 군인들이 따라 불렀고, 이 노래는 누가 불렀다더라, 가수가 누구더라 라는 이런 그 가수까지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이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북한의 그 주민들 또는 새로 입대하는 북한 군인들은 한류, 즉 대한민국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을 시장을 통해서 접해보고 군에 입대하는 이런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숨어서 불렀던 한국 가요, 한국 소식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북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를 같이 흥얼흥얼 따라 부르면서 그래 바로 저거였어 라는 식으로
그 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정말 그 반가운 그런 소식인 것 같고요. 북한 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것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MZ 지역 근처에서 방송이 되니까 멀리까지는 들리진 않아도 그 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뭐 그냥 정말 방송차 마냥 크게 소리가 잘 들리고요. 매일매일 방송이 되는 거고요. 예, 매일매일 방송이 되는 그렇군요. 거고 또 이런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제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향에 가서 그걸 또 막 얘기하다 보면 또 널리 나가고요. 그 사람들이 또 시내나 뭐 민간인 그 주택에 들어가서 오늘 방송은 무슨 내용이 나왔다더라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북한 내에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박사님 사실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독한 대가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대북 확성 방송이 북한에는 어느 정도의 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좀 약한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인들이 상했으니까요. 일단은 뭐 사실 전방의 사기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그렇죠. 예. 사실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체제의 차이입니다. 자유롭게 규칙이라는 걸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체제와 네. 그래도 화가 나더라도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정전협정과 같은 현행 체계를 지켜야 되는 우리의 대응력의 한계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왕 기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다 준비돼 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방송하는데 한 방이라도 이제 그 공언한 대로 뭐 사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이 있다라는 이제 시위성 이 전력 전개라도 좀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은 있죠. 네, 이거 지금 방송 재개가 된 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가 발령됐다 이렇게 네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글쎄 북한이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조준 사격을 해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쏠 거예요. 왜냐하면요. 북한의 그 대남 전략 전술의 가장 그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대비돼 있을 때 거기 예. 그 반응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맹점을 찌르는 쪽에 주력을 해왔고 또 한 번 써먹은 수법을 다시 써먹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도 화가 나 있고 만약에 조준 사격하면 대응할 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작년에 이제 이 고사포 가지고 대북 전단을 이제 사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난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제 방송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건데요. 주로 이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 그리고 북한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는 김일성 일가, 김정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있지 않으면 사격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조준 사격하게 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고요. 예.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북한도 나름대로는 이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국이 군사훈련을 하니까 뭐 이런 이유들을 붙일 수 있는 예.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인상을 나름대로는. 대외적으로 주고 싶어 예. 하기 때문에 이런 형국에서 조준 사격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떤 도발은 안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북한의 아픈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북 전단 살포인데 대표님께서도 이제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에는 동참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또 진행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멀리 못 날아가고 금방 떨어진다더라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대북 전단은 저는 날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찬성을 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북한군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대북 전단을 실제 저는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예. 사군단 지역 내에는 늘 그 대북 전단이 저희가 그 산에 땔감하러 가게 되면 늘 나무 밑에 그 미처 수거하지 못한 전단들이 늘 있었고요. 또 하루 아침에는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막 비상소집이 그냥 막 너무 막 들춰내길래 일어나 봤더니 저희 그 중대 마당에 전단 그 풍선 한 개가 그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해주입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곳은 예. 해주에 있는 저희 중대 앞마당에 풍선 한 개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 대북 풍선을 보낼 때인데 그 풍선을 10개를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 내 한 개는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중간에 뭐냐면 우리가 돈을 써서 보내는데 중간에 그것이 북한에 다 가지 못하니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또 북한의 정부에는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북한 정부를 자극해서 우리한테 고사포가 날아올 일이 있느냐라는 이런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다 했을 때 북한에서 제일 그 발끈하고 반발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대북 전단에 대해서 경고만 했던 김정은이가 바로 대북 전단이 날아간 장소를 고사포로 타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제일 가슴 아픈 곳이다라는 겁니다.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만큼 김정은이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찔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것이 10개 중에 100% 10개가 다 못 가더라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군인들에게는 그것이 심리적인 그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번 받아보고 대북 전단 그냥 다 수거해버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하지만은 계속같이 대북 전단을 보내보십시오. 군사복무 10년씩 하는 기간에 그 대북 전단이 오늘은 어떤 내용이 왔을까가 궁금해지고요. 대한민국 얼만큼 발전을 했을까가 궁금해지고요. 오늘도 어떤 예쁜 여자들 사진이 왔나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그 대북 전단을 재개하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궁금한 게 이제 북에 계실 때 직접 대북 전단을 받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걸 열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 내용이 이제 북한에 대해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좀 반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을 텐데 네. 북한에 계실 때 심정으로 그걸 열어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대북 전단을 처음에 군에 입대했을 때 봤을 때에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봤던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네. 것이 김정일의 여자가 4명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신이라고 배웠던 김정일이가 어떻게 부인이 4명이나 되느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들 부인 4명 이름이 고스란히 사진과 함께 적혀져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북한 여자 맞긴 맞는데 정말 부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존엄을 이렇게 헐뜯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반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세뇌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북한 내에 계속 가다 보니까 북한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신 같은 그 존재, 즉 북한의 최고 존엄을 자꾸 모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그런 내용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런 그 사치와 예.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생활적인 것을 정말 우리가 다 뽑아서 보낼 필요도 있지만은 또 대북 방송도 그렇고요. 대북 전단 같은 경우도 현재 나와 있는 탈북민들 생활이나 네. 현 대한민국의 실상 같은 것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그런 그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북 방송도 그렇지만 대북 전단도 역시 김정은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요인, 네. 체제에 대한 좀 불안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이 북한 최전방 소초라고 하죠, GP를 공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네네. 검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걸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명백하게 정전협정 위반이고요. 상대가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이제 사격이 와가지고 대응 사격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 이미 끝난 상황에 보복행위거든요. 이건 명백하게 금지가 돼 있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제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는 확전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했겠죠.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는 GP도요. 예.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재 정전협정상으로는 DMZ 내에 병력이 상주할 수 있는 상주 건조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DMZ 내에 북한군 GP가 한 200개, 우리가 한 1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네. 다 이제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 분명히 이번에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예. 그 이외에 다른 조치들도 얘기가 여전히 수가 제한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왜 제가 드리냐면은 네. 참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이제 뭐 부상도 가벼운 부상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군인들 네. 이제 두 다리가 다 잘린 지금 군인까지 있다 보니까 많이들 국민들도 분노를 하시고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력한 대응. 뭐 대북 확성 방송 이상의 무언가가 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남북 그 대화라든가 이런 걸 시도를 할 때는 대북 전단 문제들도 좀 자제를 이제 이 바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전략적으로 대북 전단 문제도 정말 김정은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자체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고려를 해야 될 건
이 위험을 몸으로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전방에 있는 이제 우리 아들들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DMZ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순찰 활동 위주에서 이제 경멸로 가겠다. 네. 주도권.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좀 걱정이 돼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전협정상 규정 때문에 이 DMZ 내에 들어갈 때는 이 개인 화기밖에는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관총과 같은 자동 화기나 박격포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방침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수를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 북한군도 경멸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조준사격 갖고 들어옵니다. 북한군 소총 가지고 들어왔죠. 우리도 소총 갖고 들어왔죠. DMZ 내에 포나 기관총 가지고 지원 사격을 해주면 정전협정 위반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양쪽 다 화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화력의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앞으로 덧신 신고 지뢰 탐지 장비까지 메고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기동력에서 오히려 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방에 있는 오히려 가장 이제 이 위험을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이 병사들한테는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요. 앞으로 이 후방 지역에서라도 화망을 형성해서라도 이 보호를 할 수 있거나 적어도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네. 저의 부대의 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정찰 나가는 이런 안전장치는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왜 사실은 대외적으로 발표했을까 자체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예. 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었다. 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DMZ 내 지뢰를 매설한 주체를 이제 우리 당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북한군 최전방 2군단 산하의 6사단 그리고 15사단 수색 부대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전방 2군단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어떤 부대입니까? 북한의 전연군단 하게 되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이런 전연군단을 말합니다. 즉 네. 1군단이 있고요. 예. 2군단이 있고 4군단, 5군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2군단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목함질에 폭파 사고가 일어났던 대체하고 있는 군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맞은편에 바로 6사단과 15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민경중대라는 곳에 좀 주의를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경이라는 곳은 그것은 북한에서 특수부대, 준특수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돈을 들여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 특수부대보다는 준급에 해당하는 준특수부대에 해당하는 민경인데 이 민경들은 성분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 사람들 체력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국가가 배출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일반 군인하고 다른 그런 이 전투 훈련을 시킵니다. 즉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 사람들이 GOP 그쪽 철책 군무를 서면서 종심 침투와 또는 지뢰 매설, 지뢰 제거 즉 이런 모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금 들어와서 지뢰를 우리 군인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놨다라고 하는 것은 민경중대 소행이 아닐까. 바로 이렇게 지뢰를 매설하고 제거를 하고 늘 침투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이 민경중대 소행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이동 통로 위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통로하고 지금 북한 사이가 지금 한 440m라고 지금 멀지 지금 않네요. 나오고 예. 있는데 그만한 거리는 이들이 늘 침투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민경중대 소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DMZ 내에서 우리 군에서도 대응 수칙이라던가 이제 수색 작업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군인들 실제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정신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신감을 북돋을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위에서 보다 군 고위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죠. 한번 계기가 예. 있을 때 이거 그렇습니다. 짚고 넘어갈 거다라는 제가 직접 대고 여기서 예. 정전협정 위반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조치가 우리도 필요한 건 뭔가를 사실이죠. 지금 예. 알려주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이제는 아마
지난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북한군의 DMZ 지역에서 이상 동향이 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아마 지난해부터.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이 한 거가 예. 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시 장비의 사각지대가 어딘가. 그다음에 우리 군 수색 부대가 언제 나가서 몇 명의 병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처음에 통문을 통과하기 직전과 그 직후에 지뢰 탐지 같은 것을 이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SOP가 있었는가를 한번 봤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군 작전에 있어서 좀 은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분명한 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더 이상의 희생은 없고 이제 만약에 이런 기도가 있을 경우에는 더 큰 이 응징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은 병사들한테 분명히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꽤 높아진 상황인데 그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영철 예. 대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호전적인 인물이고 군사 분야의 대남 총책이다 이렇게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 지뢰 도발이 이 김영철 대장이라는 인물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닐까 이런 또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 북한에는 그 대표적인 군사회담마다 나오는 대표적인 정치 협상꾼이 있어요. 1970년대 박중국 중장이라고 있어요. 네. 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유영철 대좌 요새 사라졌는데 김영철도 그 중에 한 인물이고요. 예. 우리와는 다르게 이제 북한은 야전 장교와 함께 정치 장교라는 코미사르라는 아예 이 제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은 아주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고 봐야 돼요. 김영철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런 전략을 짤 친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김정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현영철 숙청 이후로 북한이 지금 공포 정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포 정치가 되게는 뭐냐면요. 혹시라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지도자의 의중을 거스르는 게 아닐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서 과연 김정은이 이럴 의지가 있냐 없냐가 불투명한데 이런 저지를 바보 같은 지휘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이미 이 북한군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에 하나의 반증이라고는 봐야 될 겁니다. 반드시 김영철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글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입장 발표가 꽤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보면 어떤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때는 끝까지 발뺌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냥 딱 찍어 말하는데도 지금 그런 모든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 북한 내에서는 모든 이런 행동이 정말 김정은의 승인이 없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곳은 바로 이런 그 사건을 김영철이가 대장으로 올라가면서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김정은의 지시를 받았을 거고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니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3배의 웅징을 가한다 또는 원점을 타격한다라는 이런 것을 늘 발표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몰래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차후에 정말 이런 목함 지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지금 먼저 지금 타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발맞춰서 북한이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설사 발표를 한다라고 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했어라고 할 바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천안함 때도 역시 그랬지만은 이번에 우리 하사 2명이 부상당한 데 대해서 눈썹 한 올이 까딱하겠습니까? 늘 북한이 해오던 식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은 분명히 발뺌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또 자기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또 궁지에 몰아넣는 식으로 북한에서 자료를 발표하면서 북한 주민들 내부 결속을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은 남남 갈등을 만들어 놓는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아마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이소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